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책이나 어떠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잡힐 수 있는 어떠한 수요제가 아니에요. 이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제가 오늘은 급하게 지방 출장 갔다 와서 늦게 들어왔는데 요번 주 내내 핫한 이슈가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가 즉석에서 영상을 올려보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많은 분들이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이면서도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의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냥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서 많이 분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이제 좀 진정하실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고 아니면 투자 용도로 어떻게 수익을 올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라는 건 항상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합리할 수도 있고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크게 일희일비하게 되면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장기 투자인데 장기적인 안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영상 올리게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책으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원리는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만족도나 수요 한계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먹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이 정말 원초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옥수수 사달라 이거예요. 미국 내에 옥수수가 남아도니까 이거 너희가 사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수출한 것이 상당히 전문가 입장에선 바보 같은 정말 무역을 하게 된 건데, 이것처럼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먹는 것조차도 공급이 수요의 100%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결국은 남한테 팔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것들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급이 아무리 100% 이상 넘는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방 3개짜리 아파트 하나에 한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면 더 이상 이제 내 집이라는 것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를 못 느낄 것 같지만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같은 평형의 아파트인데 방이 3개고 화장실 2개에 알파룸도 있고 팬트리도 있고 괜찮은 좀 테라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갖고 싶은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책이나 어떠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잡힐 수 있는 어떠한 수요제가 아니에요. 이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됐다 비난하는 것은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랑 동일해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정책으로 이걸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정책 세우시는 사람들은 모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끔 일부의 희생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의 구간이 있나를 정확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이기도 하고 임대소득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저같이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입니다. 즉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것을 살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근데 너무나 공급자의 지위가 과잉이 되게 되다 보면 수요자들은 가난해지게 되고 그러면 공급자도 가난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그 거부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도 영상으로 남겨드렸지만 기본소득을 강조해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주크버그도 그렇고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만 자기네들이 만든, 빌 게이츠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플랫폼이 팔리게 될 거고요. 주크버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어떠한 마케팅이나 광고의 그런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게 되고요. 뭐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전기자동차 아무리 저렴하고 잘 만들면 뭐합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산업 구조가 돌아가야지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너무 부자고 빌 게이츠는 너무 부자고 그 주변 사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 소멸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대표적인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그 명품백 루이비통, 예. 저는 뭐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브라인드 처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고급 가방이 최근에 와서 타겟을 좀 젊은 층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러냐면 예전만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 쳐다보잖아요. 돈 없는 애들 가, 애들은 가. 그래서 이 고급 가방이 정말 젊은 층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고급 시장만 노리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 시장이 변했을 때 어떤 대체재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시야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시켜서 젊은 층에게도 마케팅을 활발히 했어요. 물론 뭐 가격을 낮추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소비재의 형태를 바꾸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보자면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을 텐데 소비자의 어떤 분포 형태가 삼각형이건 정삼각형이거나 아니면 그 항아리 모양, 중간층이 제일 부풀은 항아리 모양의 형태라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안정적인 그런 소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의 얘기들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루이비통 같은 그런 고급층만 타겟으로 했던 어떠한 브랜드나 생산 구조의 소비 형태는 정말 역삼각형의 형태거나 아니면 그 모래시계 모양으로 중간 계층이 거의 소멸된 형태의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장은 고급 브랜드이고 뭐 돈을 버는 형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이 바뀐다거나 경제 구조가 바뀌면 위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국내 대한민국의 부동산도 그대로 저는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강남에 2, 30억 하는 부동산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부동산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러한 규제들을 통해서 정말 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분노할 수 있어요. 극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역삼각형이나 모래시계 모양의 어떠한 산업 구조가 저는 좀 이번에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편이 되어서 항아리 모양이나 정삼각형의 모양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개편이 된다면 예전만큼 막 돈 많은 사람만 상위 한 5% 이내 드는 사람들만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라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재로서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재로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좀 더 견고하고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어떠한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법인을 통해서 막 너무 투자에 열을 올리신다거나 과잉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경계를 했던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이유가 상위 5%의 돈을 많이 버는 부동산으로 많이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중산층들도 거의 씨가 말라가고 하층민은 거의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시장 구조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상위 5%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장 구조였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좀 정책 구조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어서 건전하고
정말 현명한 시장을 이루게 된다면 그때 부동산으로 인한 어떠한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분명히 다시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곳에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저도 진짜 그런 기회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뭐 수억에서 뭐 수십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수억 정도는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냥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실소를 날리면서 이런 정책들을 그냥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개편들이 언젠가 한 번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시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한 예를 들어보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밑에 중하위층을 위해서 어떤 부동산을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위의 어떠한 부동산이 사실상 사용재로서만 사용될 수는 절대 없고요. 어떠한 투자재로나 어떠한 고급층, 상위층을 위한 그런 부동산 시장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이 전혀 단점이 없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좋은 정책들이 있고 함께 공존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위 5% 안에 드는 어떠한 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형성하신 분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절대 부동산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부동산을 바로 잡겠다거나 이런 어떠한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로 내 투자 마인드를 격강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내가 당장 손해를 보니까 너무 격노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 구조가 건전해진다, 튼튼해진다, 역삼각형보다는 정삼각형이 더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내가 만들어 가는데 조금 일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뭐 다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들은 그거에 대한 정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출장 갔다 와서 늦은 시간에 정말 지금 좀 땀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